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야, 너무 빨리 달려왔어.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기간이 생긴다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2차 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이익이 떨어진다잖아요. 기업이 안 좋으면 해고하고 실업자 많아지고 그게 바야흐로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시장은 막 떠버리는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환율 공부하고 금리 공부하고 FOMC 회의하면 새벽까지 파월 의장 연설 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는 지식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사실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조합으로 얘들이 뭐 사냐? 산다는 얘기는 돈이 그 종목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돈이 코인으로 가느냐, 돈이 부동산으로 가느냐, 돈이 채권으로 가느냐.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돈 냄새 잘 맡은 사람들, 뭐 석학이라고 주식투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제 경영학 박사님들이 주식투자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이건데, 이렇게 큰 위험이 오고 나서 각국의 국가들은 경기부양 정책을 어떤 곳에 집중해서 썼습니다. 딱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하나 있어요. 과거 얘기.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IT 버블을 만들었죠. IT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가도 엄청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든 간에 다시 자산 가격을 올려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각 국가는 행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막 각광을 받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한 국가가 있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어디를 집중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지가 답이 있겠죠. 중국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어렵고, 중국에서 정책당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산업 분야, 이 분야를 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공감이 되신다면 이런 의미로 다르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감원한다 그러고 투자를 축소한다고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국가별로 축소가 아니고 오히려 증설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국가가 있게요, 없게요?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애플이 중국에서 나와서 또는 러시아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베트남입니다. 그게 인도이고요. 인도는 중국을 추종하면서 중국하고 비슷할 가능성도 높고요. 베트남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도 중국에서 나와서 지금 베트남 공장을 더 증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미도 이번에 수혜일 것 같아요. 미국과 친한 동맹인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다 미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기차 공장이나 뭐 배터리 공장 남미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증설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본다면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별로 본다면 남들은 다 감원하고 감축한다는데 증설하는 데가 어딘가를 보고 투자하면은 돈이 가는 곳에 돈이 있고 거기서 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식은 다시 오를 거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나 종목별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파이는 커지긴 하는데 나눠 먹어야 되니까. 테슬라가 요즘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안 좋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내년에 안 좋으면 전기차만 계속 사겠냐, 다른 것들 다 안 좋은데 전기차도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게 반영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CEO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큰데 테슬라가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주식들은 이제 테슬라 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LG에너솔루션이 그래서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거의 18% 20% 빠진 것 같아요. 최근에만 한 달 동안. 제가 왜 파이는 커지고 나눠 먹어야 된다 이 표를 왜 썼냐면요. 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30%가 넘죠. 중국 거 빼고. 2위가 현대 기아차고요. 나머지들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그 기존에 있던 상용차의 메이커들은 다 바보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차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인프라가 깔려 있었어야 돼요.
기지국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됐고, 처음에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도 CD폰이 있었고 삐삐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오늘의 스마트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그것 때문에 했지만 중국이나 이쪽 다른 쪽은 전부 걔네 거 써요. 훨씬 싸고 품질도 비슷하니까 왜 이렇게 됐죠? 베낀 거죠. 전기차는 안 그럴까요? 전기차는 다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안 그럴까요? 토요타가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현대기아차가 못 만들어서 전기차 점유율이 낮은 거냐?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정책적으로 후발로 갔고 테슬라가 선점을 했고, 그래서 애플은 선점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 해자가 됐고 오늘의 애플이 발생이 된 거고, 테슬라도 선점했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가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눠 먹어야 하니 기업별로는 분명히 차별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 2차 전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2차 전지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커진 것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2021년도에 유럽연합이 한 14%, 중국이 11%, 미국이 4%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2022년 지금으로 보면은 유럽이 제일 많아요. 한 20% 됩니다. 유럽은. 중국이 제일 많고 한 30%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6%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낮아요. 5%?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웃기죠. 우리나라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낮아요. 왜 그럴까요? 충전이나 이런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하튼 제가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침투율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전 세계 1위가 CATL이잖아요, 배터리에.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침투율이 30%까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꼭 안 써요. 규모의 경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술력도 훨씬 더 발전했겠죠. 그러면서 CATL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CATL이 테슬라의 제1 벤더가 된 거잖아요. 테슬라는 CATL 배터리 씁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는 게 LG 엔솔 주고 나머지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의 침투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미국은 아직까지 6%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IRA라는 이것을 만들면서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미국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미국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미국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한테는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국에서 공장 만들고 자국의 인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원재료도 중국 거 쓰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 공장, 조인트벤처로 공장을 다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재 있잖아요. 원자재, 소재. 이거 중국 걸 쓴단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중국만 많은 게 아니고 중국보다 더 많이 있는 곳이 남미에도 많고 호주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잘 확보를 해서 소재를 소위 친미 국가에서, 미국 동맹 국가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된다면 전기차 침투율과 함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엔 충분한 기회가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때문에 CATL이 굉장히 강하고 테슬라 때문에 LG 엔솔 주가가 훨씬 높잖아요. LG 엔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112조예요. 올해 매출액이 25조, 영업이익이 1.5조, 순이익이 1조예요. 내년에 목표가 매출액 36조, 영업이익 2.5조, 순이익 2조예요. 순이익 2조에 112조 시가총액이면 얼마입니까? 60배 정도 되는 거죠. 60배. 그 다음에 삼성 SDI는요. 삼성 SDI는 시가총액이 45조예요. LG엔솔의 반도 안 되죠. 매출액이 20조, 영업이익이 2조, 순이익이 2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출액 25조, 영업이익이 2.5조, 순이익 2.3조. 무슨 표현이냐면 LG엔솔보다 올해도 높고 내년도 높아요, 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은 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삼성 SDI는 테슬라에 못 들어갔어요. 스텔란티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BMW예요. 제가 왜 요 세 번째 얘기를 하냐면요.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만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이는 커지면 커질수록 나눠 먹을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다방면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에만 집중한 것보다 다른 쪽이 커지면서, 테슬라는 낮아지고 다른 쪽이 커지면서 다른 데에 납품했던 벤더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2차 전지의 가격을 보면은 상당히 고평가에서 거래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만큼 이익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평가를 높게 해주는 거, 멀티플을 높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년치, 10년치를 주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버블이에요. 주식시장의 버블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를 생각하면서 멀티플을 성장주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제약바이오를 멀티플을 30배 정도 주거든요. 그 정도 선을 바라보면서 주가를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그거보다 높아지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나중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주가가 쉬는 기간이 생깁니다. 10,000원짜리가 앞으로 50만 원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랬고 뭐 다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10,000원짜리가 50만 원을 가는데 처음에 50만 원 갈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만한 이익을 받을 주식은 맞아요. 그러나 10,000원이 1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빠지지 않고 계속 5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10만 원 갔다 한 5만 원까지 빠지는 기간이 생겨요. 중간에. 야, 너무 빨리 달려왔어.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기간이 생긴다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2차 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00원에서 10만 원 갔다 5만 원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50만 원 갈래니까 다시 가겠죠. 다시 가지만 중간에 10만 원에 물린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신용에 걸린 사람은 뭐 신용 털리는 거고 깡통 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달려왔다 쉬었다 하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어떤가 매매 팁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구분을 하죠. 여전히 지금도 이걸로 설명하는 애널리스트 많습니다. 5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하냐라고 막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거는 잘 맞고요.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 우라가미 군요가 주식시장을 4개의 국면으로 만든 그 구분이 뭐냐면 금리로 만든 거예요. 주식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는 건데요. 그래서 2023년도 내년도에는 역실적 장세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고 역실적 장세가 끝나면 금융장세가 되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역실적 장세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감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경기 침체기라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기가 되면은 주가가 막 빠지면서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앙은행과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특히 중앙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또 시스템 위기가 생기면서 폭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로 금리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죠. 조금씩 5.25 올린다. 그러면 처음에 25bp 낮췄다가 50bp 낮췄다가 아마 또 내려갈 거예요. 조만간에 금방 또. 왜냐면 5% 이상의 금리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세계 경기가. 왜냐면 성장이 1%도 못하는데 금리로 5%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갈 건데 2023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이익이 떨어진다잖아요.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면서 기업이 안 좋으면 해고하고 실업자 많아지고 개인들은 또 돈이 없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 아닙니까? 그런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은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는 작업을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그 재정정책이란 걸 써서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퍼부으면서 그 산업을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조짐만 보이면 주식시장은 한 3개월, 6개월 전에 뜨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야흐로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시장은 막 떠버리는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우라가미 군요가 얘기하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시장은 먼저 뜹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거든요. 과거 역사상 경기 침체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던 해에 주식시장이 안 뜬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2023년도에 정말 경기 침체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이 저점이 되면서 내년 뜰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머니게임이에요. 실물 경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리 안 좋아도 돈이 많아서 주식을 사겠다는데 그러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역발상에 투자를 해야 된다. 보통 흔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는데 이제 역발상으로 사야 돼. 시장이 막 오르는데 역발상으로 팔아야 돼. 어떤 주가가 급락하면 역발상으로 사야 돼. 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그 초등학생 발상이고요. 그런 역발상이 아니고 주식 투자자는 반드시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이 옳다. 시장에 순응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쫓아다니면 시장이 올라야지만 돈을 벌고 내릴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떨어질 거야.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올라갈 거야 하면은 그렇게 거꾸로 매매하면 맨날 터지는 거죠. 저 터지는 거죠. 이건 역발상이 아니고 시장에 수중하는 게 맞는데 제가 역발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반대로 가야 되느냐? 시장 참여자들의 쏠림에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쏠림은 뭐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분이 내가 어떤 주식을 누구한테 들어서 샀어요. 정말 운이 됐다 좋게 주가가 막 뜨네. 막 신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 됐어. 30,000원 됐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름시름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이거 팔았다가 더 가면은 죽습니다, 정말. 요즘에 저거 드라마 나왔잖아요. 재벌집 거기 백화점에 고모인가요? 고모한테 일부러 3만원인가 4만원까지 간다 그러고 딱 흘렸는데 진짜로 가잖아요. 거기서 팔라 그랬는데 자기는 다 팔았는데 더 간다. 그러니까 막 못 살잖아요. 미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거 사고 싶다고 막 달려들 때 나는 팔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사고 싶다고 막 달려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래량이 막 증가. 그리고 온갖 호재 뉴스가 막 나오겠죠. 특히나 어떤 날이 가장 좋으냐면 아침부터 호재가 막 떠 있어. 그리고 아침에 플러스 10% 시작해서 플러스 20%까지 막 떠고 막 뜨기 시작해요. 이미 주가가 더블 이상 났는데 그럼 거의 상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적 쏠림에 역행해서 역발상으로 하자는 거지 절대로 시장의 역발상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차트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가 있고 그 밑에 소나 차트, RSI 거기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보고 가지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여기 지지하면 매수고 여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은 그걸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보조 지표는요 주가가 오르면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빠지면 매도 신호가 떠요.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주지 못해요. 보조 지표들이 사전적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줘서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알고리즘 매매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대 나온 대학생들이 나와서 알고리즘 매매 짜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돈 벌었어야 돼요. 그런 매수 매도를 가지고 TV에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강의도 해요. 이게 직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수익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거는. 즉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주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거래량과 일봉과 이동평균선, 여러분 보시는 그냥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이게 무슨 꽃이지? 이파리가 몇 개지? 하나, 둘. 꽃송이가 세 송이가 있고 이렇게 꽃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쁘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끝이잖아요. 차트를 딱 볼 때 이건 사람들이 살려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군중들이 사고 싶어서 안 다닌 거는 양봉내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고, 군중들이 팔려고 안 다닌 주식은 음봉내면서 내려오는 주식이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돈 냄새를 맞으면 돈이 가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음봉내면서 팍팍팍 떨어지는데 줍줍하자고 밑에서 남들은 다 파는데 살아. 군중이 하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죠. 아까 군중의 쏠림에 반대로 하라며 이랬잖아요. 쏠림의 반대는 극한 경우에 저 위에서 저 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내 관심의 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다가 어느 날 군중들이 막 그날 막 들어오고 있어. 야, 이거 뭐 있네? 군중이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고 나도 똑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을 본다고요.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분한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다 제 강의 들으셨죠? 자, 이 삼성전자 지금 이거 그냥 보유 손들어 보세요. 매도 손들어 보세요. 매수 손들어 보세요. 절대 다수가 매수 손 안 들 거고 보유에 거의 절대 다수가 들 거예요. 매도도 안 들고. 그럼 제가 그분한테 답을 드려요. 보셨죠? 다 지금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그냥 보유래요. 그냥 하세요. 그게 그냥 차트로 보는 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은 그게 오르는 거고, 팔고 싶으면은 내리는 거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아, 얘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거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생각을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강세일 때, 약세일 때, 그 주식이 강한 종목일 때, 약한 종목일 때, 주도 종목일 때, 후발 종목일 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이 강할 때는 추세적으로 막 강하잖아요. 추세선을 생각해 보면 올라갈 땐 길게 높게 올라가고 조정은 짧게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신속하게 사지 않으면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종목은 내가 사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호가를 좀 높이더라도 빨리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장이 딱 열렸어요. 근데 얘가 플러스 2%야. 통상적으로 플러스 2% 시작하면요,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매매 해봐서 알아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거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빠질지도 모르잖아. 빠질지도 모르니까 나 기다렸다가 빠지면 사야지. 그러니까 센 놈은 한 번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몇 배 가는 종목을, 센 종목을 한 번도 못 잡아보는 거예요. 센 종목은 우리한테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 마음 먹었으면 아침에 보합권자 주면은 땡큐 그러고 사야 돼요, 그 주식을. 그런 주식은 어떤 주식에서 나오느냐? 시장이 강세일 때,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에서 나와요. 섹터의 주도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주도주가 뭡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한미아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내년 되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 반도체의 주도주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로 수익 내시려고요? 그거는 개미가 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10% 오르면은 3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원익 IPS, 원익 QNC, 주성 엔지니어링, 항상 가는 반도체 소부장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타이밍을 잡았을 때 아침에 그냥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설명하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시장이 하락 추세일 때, 요즘처럼 하락 추세예요. 이번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삼성 SDI가 그동안에 계속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빠지고 있어. LG 이노텍이 좋다 그랬는데 요즘 빠지고 있어. 그럼 나 이거 좀 사봐야지? 그러면 얘를 아침에 딱 사요. 아침에 보니까 막 2%, 3%또 그날 뭐 호재가 나와서 그거 사요. 어떻게 되죠? 95% 이상 밀리죠? 다시 내리죠. 왜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 종목이 호재가 있더라도 다시 내려와요. 강한 장이라도 원래 약한 종목이 있어. 후발 종목. 얘네는 올라갔다도 다시 내려옵니다. 약한 시장에서 약한 종목은 아침에 사면 물려요. 언제 해야 되냐? 오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매수 신호가 나와야지만 사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발생하면서 확실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터닝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추세 전환하는 걸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약한 종목은 빨리 사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를 가지고 얘기하면, 강세 시장에서 강세 종목은 아침에 그냥 사야 되고, 약세 시장에서 약세 종목은 굳이 사고 싶다 하더라도 오후 끝까지 보고 3시 넘어 사야 됩니다. 반대로 매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세 시장의 강세 종목이 아침에 플러스 1% 났다가 마이너스 3% 쭉 떨어졌어요. 오늘 여기가 상투나 보네? 팔았잖아요. 봤더니 밥 먹고 나서 나중에 오후에 봤더니 플러스 10%야. 이런 거 많아요. 이미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플러스 3%였는데 저녁에는 마이너스 3%에서 6%의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위험감수를 한 비용이라고,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세 시장의 강세 종목은 매도는 오후에 해야 되고, 오후 3시 넘어서. 거꾸로 해요. 약세 시장의 약세 종목은 아침에 뭐 호재 나왔다고 쑥 더블이 뜨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냥 팔아야 돼요. 이 타이밍이 다른 이유는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설명하면 폄하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차트를 막 하고 싶어 해.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차트라는 거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투영된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차트다.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이신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미래에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앞으로 잘 몰라요.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뭔지를 선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좀 공부 많이 하셨고 성공하셨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 때 저도 벌고 우리 다 같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